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물리학 문제를 바라볼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하나요. 있습니다. 바로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도에 그려진 길 찾기, 화살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시간의 화살표, 즉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자연에는 아주 재미있는 하지만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얄궂은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달걀을 깨서 프라이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프라이를 다시 온전한 날달걀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규칙 말입니다. 거실에 깔아둔 비싸고 새하얀 러그 위에 붉은 포도주를 엎지르거나 아끼는 셔츠에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룩을 다시 유리잔 속에 포도주나 그릇 속에 국물로 되돌릴 수는 없지요.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흐름이 존재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란 보통 에너지를 의미하죠. 질서, 정연했던 상태가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바로 그 대가 말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일찍이 자연에 고릅니다. 이러한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틈새에서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종종 구독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저희 파인만의 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화성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우주선, 거대한 돔 형태의 기지, 붉은 토양 위에서 감자를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기가 막히게 멋진 사진들을 보여주죠. 정말 환상적입니다. 엄청난 모험처럼 보이고 인류라는 위대한 서사시의 다음 장을 장식할 가슴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달에 다녀왔으니 다음 목적지는 당연히 화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달 다음에는 화성. 그냥 자연스러운 다음 징검다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의 눈으로 물리학의 정밀한 렌즈로 이 거대한 환상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 파놓은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성은 인류의 새로운 식민지가 아니라 한번 발을 들이면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인체를 원자 단위까지 분해해버리는 거대한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일다구 가설을 내줬고,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 시공간의 물리적 평형 상태와 엮어 밝혀내겠지만 여러분이 화성에 발을 딛는 순간 지구로 돌아오는 해치는 영원히 굳게 닫히게 됩니다. 왜 인류 과학자들이 화성 이주 계획표를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짓거나 깊은 탄식을 내뱉는지 그 소름 끼치는 물리학적 연출을 지금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말해야만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를 지리학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를 그저 자동차 계기판에 찍히는 몇 킬로미터, 그저 텅 빈 공간의 길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물리학에서 거리란 단순한 공간의 나열이 아닙니다. 거리는 곧 힘과 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성으로 가는데 필요한 힘,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화성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힘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아주 소름 돋는다 끼치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화성은 다음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화성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끔찍한 함정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외계 괴물이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들, 정확히 말해 연력학 법칙과 생물학의 세슈 법칙들이 아주 치밀하게 공모하여 화성행을 편도 여행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주선이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그 우주선에 탄 승객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기 하려여 봤지 때문입니다. 그럼 화성 표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첫 번째 함정 뭔지부터 파헤쳐 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파인만의 길림이 고작 흙먼지잖아요. 지구에도 흙은 널렸고 봄마다 날아오는 황사나 사하라, 사막의 모래 폭풍도 다 견뎌내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요? 우리에겐 빗자루도 있고 고성능 진공소기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 하나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죠. 아주 폭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척이나 부드러운 역사입니다. 지구에는 물이 있고 비가 내리고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구의 모든 모래알은 이리저리 구르고 부딪혀 왔습니다. 빗물에 씻기고 파도에 의해 앞뒤로 쉼없이 굴러다녔죠.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을 돌을 다듬는 연막 위에 넣고 1000년 동안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나올까요? 아주 매끄러운 구슬이 나올 겁니다. 동그랗고 부드럽죠. 손가락 사이에 놓고 문지르면 마치 고운 밀가루나 화장품 파우더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지구의 먼지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둥글둥글한 녀석들이지요. 하지만 화성은 죽은 시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생명력을 잃었죠. 비도 내리지 않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화성의 암석들에게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라곤 그저 무언가에 얻어맞는 것뿐입니다. 크고 작은 운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죠. 40억 년 동안 바위들은 다른 바위들과 무자비하게 충돌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먼지 알갱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동그란 구슬이 아니라 날카로운 파편이 보입니다. 네, 칼날입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그 가장자리는 분자 하나의 두께에 불과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날카롭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먼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리 파편에 가깝지요. 게다가 화성은 미치도록 건조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전기를 밖으로 흘려보낼 습기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유리 파편들은 정전기를 잔뜩 머금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초미니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제 지구로 돌아갈 연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에서 올 때 돌아갈 연료까지 몽땅 싣고 올 수는 없거든요. 연료 자체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돌아올 연료까지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려면 아마 서울 롯데 월드타워만 한 초거대 로켓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화성 현지에서 연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걸 현지 자원 활용이라는 아주 거창하고 멋진 이름으로 부르지만 쉽게 말해 그냥 화성 땅을 파서 태울 걸 찾아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땅 속에서 얼음을 캐내야 하고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펌프를 돌리고 압축기를 가동해야죠. 쉼없이 회전하는 고무실, 밀봉 부품과 팽팽 돌아가는 베어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먼지가 들이닥칩니다. 정전기를 띤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말이죠. 이 먼지들은 바닥에 얌전히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다. 전기장에 의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허공을 둥둥 떠다가 모든 것에 들러붙죠. 태양광 패널에 들러붙고 여러분의 우주복에 들러붙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기계 장치에 잘거리처럼 들러붙습니다. 베어링 틈새로 파고든 이 먼지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면도칼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베어링을 말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금속을 씹어먹는 거죠. 에어록의 고무실에 파고들어 고무를 너덜너덜한 헝겊 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닦아내려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자석처럼 철썩 붙어 있으니까요. 걸레로 문지르려고 하면 오히려 날카로운 먼지를 기계 펴면 깊숙이 더 세게 지식이게 될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수라는 역사상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가 화성에 도착해서 로켓 연료를 생산할 기가 막힌 공장을 지어놨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완벽한 공장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는 뻑뻑하게 굳어버리고 밸브에서는 연료가 줄줄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끈적하고 갈색빛이 도는 찌든 그음 같은 먼지층에 뒤덮였는데 물이 없으니 씻어낼 방도도 없습니다. 물리학이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정 이력이 여러분을 밀어내고 마찰력이 여러분의 목을 저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든 바로 그 기계가 숨을 거두었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긍정적인 걸 아주 좋아하니까요. 민수라는 천재 엔지니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 먼지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칩시다. 먼지가 절대 뚫지 못하는 마법의 신소재를 발명한 거죠. 연료도 빵빵하게 만들었고 탱크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이륙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기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핏줄이 뛰고 살집이 있는 여러분, 인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사선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화 속에 나오는 끈적끈적하고 야광 빛이 나는 녹색 괴물질이나 무시무시한 핵폭탄의 버섯구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방사선은 훨씬 단순하고 그래서 훨씬 더 끔찍합니다.
방사선은 그저 아주 작고 미세한 총알들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양성자나 헬륨 원자핵 같은 미립자들 말이죠. 얼마나 빠르냐고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사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과분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운아들이죠. 우리에겐 두 개의 강력한 방패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무시무시한 우주 총알들을 낚아가채서 양극지방으로 빙글빙글 날려보내는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아름다운 오로라지요. 또 다른 하나는 공기로 이루어진 아주 두툼하고 포근한 담요기권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선 코스믹 레이 입자가 지구 표면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수많은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느라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기운이 쏙 빠져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죠. 하지만 지구와 화성 사이의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는 거대한 사격장입니다. 태양은 여러분을 향해 양성자 총알을 미친 듯이 쏘아고 우리 은하계의 다른 곳곳에서는 무거운 중이온 총알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화성으로 가는 6개월,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10개월 동안 여러분은 우주선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사형 집행대의 총구 앞에서 있는 것이나 다름 안 다름인 거 없습니다. 이 미세한 총알 중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정통으로 뚫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몸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탄소, 산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 원자들은 전자를 일종의 강력한 접착제 삼아 서로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이 전자건이요. 지오레이식 오톱첩자가 여러분의 분자 구조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DNA가 흩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우주선 입자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선을 뚫고 들어오면 이 입자는 두꺼운 우주선 벽이나 철갑을 투명 인간처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의 피부조차 가볍게 통과한 뒤 몸속의 원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전자를 강타해서 저 멀리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공들여층이 쌓아 올린 카드의 집에 무거운 볼링공을 힘껏 집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화학적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리 이온화 혹은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의 몸은 정말 경이로운 기적의 기계입니다. 훌륭한 자체 수리반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의 모든 세포 안에는 손상된 곳을 찾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단백질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끊어진 DNA 조각을 발견하면 어이쿠 끊어졌네. 테이프로 다시 붙이자 하며 뚝딱뚝딱 고쳐냅니다. 웬만한 손상은 기가 막히게 잘 복구하죠. 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여행 중에는 이 파괴 현상이 너무나도 동시다발적이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마치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지붕을 고치겠다고 널빤지를 대는 격이죠. 아무리 뛰어난 수리반이라도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엉뚱한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하게 되죠. 세포에게 이제 그만 분열해라고 명령하는 유전자와 계속 자라나라라고 명령하는 유전자를 엉급결에 잘못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가 원래 무슨 세포였는지 뭘 해야 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미친 듯이 분열하고 자라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하지만 암이 발병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리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파인만의 길림. 제가 20년 뒤에 암에 걸릴 또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화성 땅을 밟아볼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암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와 신장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처럼 쉽게 스스로를 재생하지 못합니다. 괴너지 중이온 총알이 여러분 뇌의 뉴런을 강타하고 지나가면 그 궤적을 따라 뇌 조직이 까맣게 죽어버립니다. 기나긴 여행 동안 뇌 속의 미세한 총상들이 쉴 새 없이 새겨지는 셈이죠.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구멍이 뻥뻥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변칠해버립니다. 서서히인지 기능을 잃게 되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립니다. 화성에 착륙하려고 우주선 조종관을 잡았는데 어느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천 광년 떨어진 어느 초신성 폭발에서 날아온 입자 하나가 버튼의 위치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뇌의 신경망을 영구적으로 파괴해 버렸으니까요. 신장은 또 어떻고요? 신장은 우리 피를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수로미터에 달하는 미세하고 가느다란 관들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조직이죠. 방사선은 이 미세한 관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관의 상처를 내고 흉터를 남겨서 뻣뻣하게 굳게 만들어버리죠. 자마바라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운 좋게 먼지의 함정을 피했고 연료도 무사히 만들었습니다. 쾌재를 부르며 지구를 향해 출발해 절반쯤 왔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필터가 고장나 버렸으니 혈액 속에는 독소가 가득 쌓여 갑니다. 당장 투석을 받아야 하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줄 의료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종합병원은커녕 동네 의원조차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사의 선생님은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 있고 여러분은 차가운 우주 공간을 떠도는 양철통 안에 있을 뿐이죠. 우주선이 고장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물리법칙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기계를 원자 단위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절망적인 세로요. 번째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이 함정이야말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미묘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우아한 함정이거든요. 바로 중력의 함정입니다. 중력은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훌륭한 수학 공식을 통해 중력을 계산하게 해주었지만 그조차도 중력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며 그저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지요. 훗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휘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중력이 지금의 여러분의 몸을 빚어낸 결정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모든 근육, 모든 표대, 혈관 속의 미세한 판막 하나하나까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 일지라는 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심장은 하나의 강력한 펌프입니다. 얼른 주먹만한 근육덩어리가 엄청난 힘으로 쥐어짜서 무거운 중력을 거슬러 머리 꼭대기에 있는 뇌까지 피를 쏘아 올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한 번의 박동도 쉬지 않고 중노동을 하고 있지요. 마치 무거운 바벨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버티는 역도 선수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화성으로 사계버려.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중력도 약합니다. 지구 중력의 38%밖에 되지 않죠. 화성에 도착한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라, 내가 왜 여태껏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며 고생했지? 여기선 피를 뇌로 밀어 올리는 게 너무 쉽잖아. 굳이 이렇게 힘을 꽉 주지 않아도 되겠는데 좀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생물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가차없이 버립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은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크고 빵빵한 심장 근육을 유지하는 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크기를 줄여버리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말 그대로 심장의 형태 자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표 속 골격이 마치 건물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철골 구조물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일종의 칼슘 은행입니다. 지구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은행에 칼슘을 입금하고 또 출금하며 살아갑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꽃이 서 있기 위해 몸은 뼈에 칼슘을 저축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죠. 하지만 화성에 도착하면 몸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우리 이제 이 무겁고 단단한 철골 구조가 필요 없게 됐어. 몸도 둥둥 뜨고 너무 가볍잖아. 은행에서 예금 좀 팍팍 뺏어 쓰자. 그러면 뼈를 갉아먹는 세포들이 야근까지 해가며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골격을 사르르 녹여버리고 그 안에 있던 칼슘을 혈액 속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벌집처럼 변해버리고 툭 치면 부러지는 분필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뭐 화성에 평생 눌러앉아 살 거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벽한 화성인이 된 거니까요. 저중력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한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몸을 이끌고 지구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선에 올라타 6개월을 둥둥 떠서 옵니다. 그동안 뼈는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다 마침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숨통을 조이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기적적으로 버텨냈다고 칩시다. 캡슐이 마침내 바다에 풍덩 떨어집니다. 철컥하고 해치가 열리고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살았다 외치며 캡슐 밖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갑작스레 지구의 일지 중력이 여러분을 덮쳤는데 여러분은 화성에 맞춰진 38짜리 나약한 몸뚱이로 그 엄청난 힘에 맞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심장이 머리 위로 피를 뿜어 올려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펌프가 너무 약해진 탓이죠. 지구의 강력한 중력이 피를 여러분의 다리 쪽으로 훅 끌어내려 버립니다. 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분필 가루처럼 푸석해진 뼈들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우두둑 부러져 나갑니다. 그저 캡슐에서 일어나 걸어나가려 했을 뿐인데 온몸에 다발성 골절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박살낸 건 굴러떨어진 바위도 외계 괴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을 짓눌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바로 그 환경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화성이라는 행성이 여러분을 완전히 재설계해버린 겁니다. 화성이라는 행성이 여러분을 완전히 재설계해버린 겁니다. 비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깊고 본질적인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시스에 대한 이야기죠. 물리학자들은 종종 고립계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와 분리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지구라는 둥근 행성 표면 위를 뻘거리며 걸어다니는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일부분입니다. 지구라는 덩어리에서 툭 튀어나온 연장선이자 확장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구의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지구의 중력에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따뜻한 보호막의 실을 받고 있습니다요. 여러분은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건 물 밖으로 팔딱 튀어나온 물고기와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몇 초 정도는 바깥 공기도 마시고 쨍한 햇살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밖에 못하면 죽음뿐이죠. 우리는 오만하게도 우리에게 고도의 기술이 있으니 최첨단 로켓이 있고 슈퍼워드 컴퓨터가 있으니 이 대자연의 규칙을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휴대용 어항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끼고 다닐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어항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치명적인 방사선이 뚫고 들어오고 지구의 중력은 줄줄 새어나가며 칼날 같은 먼지는 틈새를 파고듭니다. 우주는 언제나 여러분을 주변 환경과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화성에서 주변 환경과 평을 이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죽음이거나 최소한 영원히 화성을 떠날 수 없는 기괴한 무언가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창한 계획표들을 볼 때마다 허수음이 터져나옵니다. 정말 슬픈 허수이죠. 그들은 자연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를 마치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 뚝딱 패치해서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쯤으로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인체는 하드웨어입니다. 그것도 이 지구라는 단 하나의 환경에 완벽히 맞추기 위해 무려 서지억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엄청난 하드웨어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가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탐험가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우주로 보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로봇을 보내야죠. 로봇은 정말 최고입니다. 암에 걸릴 일도 없고 뼈가 사르르 녹아내리지도 않죠. 화성의 흙먼지 구덩이 속에 1000년 동안 파묻혀 잠들어 있다가도 다시 깨어나 안녕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를 인간이라 부르는 이 나약한 물과 단백질 주머니들은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정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집 근처를 조금 서성일 수도 있고 뒷마당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멀리 나간다면 저 캄캄한 우주의 바다를 건너 저 붉은 점을 향해 기호선을 넘는다면 어쩌면 우리 능 뒤로 굳게 닫히며 잠겨버리는 문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향 행성에서조차 숨 쉴 수 없는 외계인으로 변해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바라보십시오. 저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공기는 달콤하고 중력은 기가 막히게 완벽하며 자기장이 따뜻한 겨울 이불처럼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는 곳. 이 모든 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구는 여러분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집이니까요.